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예상대로 국내 증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 급등의 피로감이 커지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2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111.2포인트를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시장이 우려한 대로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배유환 기자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6% 내린 3,1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174선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워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2% 급락한 9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노동절 휴장에 돌입한 중국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시대에 안착하며 기초 체력이 탄탄해진 데다가 본격 실적 장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이익 계산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며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한죽 신한금융투자연구원도 코스피의 수익률과 공매도 잔고 금액 증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며 공매도 재개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공매도 재개 직후 지수는 단기 부진에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코스피는 0.5% 하락했지만 3개월 이후에는 무려 14.7% 급등했습니다. 2011년 11월 당시에는 공매도 재개 후 일주일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7%와 2.3% 내렸지만 3개월 후에는 각각 5.0%, 2.3% 상승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선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습니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 지수 구성 종목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2달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 급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또 보유세 등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며 가격 상승세가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석용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열됐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35% 올라 전월 상승폭보다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가
최근 2달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지난 2월 1.17% 상승률을 기록하며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가 3월부터는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서도 역시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부동산 세금 부담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상승이 왔던 꾸준한 피로감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세 기준일이라는 기준점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 외에는 무조건 호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서울 강남과 노원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과 GTX 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경기 지역 주요 단지들 상승폭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그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와 월세 시장도 꾸준히 상승폭을 줄이며 점차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돼 1년 미만 보유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자, 여기에 6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 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들을 팔아야 합니다. 당정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며 거래소들이 증권시장급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화가 추진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움직임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빗썸은 지난 4월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암호화폐가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추례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신규 가상자산 보호 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주주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하는 증권시장의 보호 예수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암호화폐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원화 입금 시 암호화폐는 24시간 경과 후 출금할 수 있게 했으며 24시간 이내의 원화 입금 합계액에 암호화폐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국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인정과 함께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반영됩니다. 먼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친 후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1분기 산업생산 계절 조정지수가 111.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200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2분기 104.7포인트까지 내렸지만 3분기에 107.6포인트, 4분기엔 109.3포인트로 각각 반등한 바 있습니다. 산업생산지수가 오른 데는 제조업과 관공업 생산지수 상승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8.4포인트로 2019년 4분기 109.2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증시 격언에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5월 정말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야 하는 건지 5월 증시 전망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예, 오늘 격언대로 공매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6% 하락한 3,127선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더 깊었습니다. 982선에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2.2% 급락하면서 96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사자세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재개가 됐죠. 이에 따라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혈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대차장고 상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의 급락세가 강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시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 바이오주가 급락했습니다. 예, 오늘 어느 정도 예측은 됐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방향성 잡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다시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5월 증시 전망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지수가 온탕과 냉탕으로 가며 투자자들의 진땀을 흘리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5월에 팔아라 이런 격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격언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국가가 5월에서 9월의 수익률이 1월에서 4월의 수익률과 비교해 낮은 탓에 생긴 격언인데요. 그러나 증권가는 올해는 다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월에 담아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경기 회복 기대감, 수출 호조세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5월에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5월에 매수하자는 쪽이고요. 네, 증시 격언이 세리메이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회복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월에 그렇게 불편한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공매도에 대한 회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려 기대가 공존했지만 오늘은 내렸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단연 공매도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1년 2개월 만이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가 됐습니다. 우선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열어준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종목 수는 코스피 전체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코스닥 150 역시 주식 수는 10%에 불과한데 전체 시총의 5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가 기본적으로 또 매도를 하는 행위인지라 단기적 수급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조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지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가능 종목의 이익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도 압력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지수보다는 업종별 영향을 체크해야 하고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성격의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환경은 긍정적으로 마련될 것이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지표나 이런 수출이나 이런 경기, 그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지수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추세를 훼손할 이런 이슈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매도 이슈도 있고 5월은 팔아라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업종,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지 대응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가치 혹은 성장, 이분법적인 이런 구분보다는
실적과 모멘텀 조합으로 업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IT나 모빌리티,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는 신재생이나 수소 등이 유효하고요. 이와 함께 보복 소비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또한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다라는 의견인데요. 주식시장의 경우 무게중심이 중소형주에서 점차 대형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가 대형주의 상대 수익률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선현물 가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물 주식이 조금 고평가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코스닥은 일부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건 사실이지만은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게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는 중심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5월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요. 5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월별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전 부품 확보로 차량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 건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올해 미국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반도체 수급 위기에도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미국에서 7만 177대를 판매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3월에 세웠던 월별 최다 판매량보다 약 3,000대 이상 많습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준중형 세단 포르테가 12,50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중형 세단 K5도 9,000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SUV에서도 텔루라이드와 스포티지, 셀토스 등 3개 차종이 4월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제네시스 브랜드 포함 지난달 78,409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7.3% 증가한 기록으로 역대 최다였던 3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인 영업 판매는 줄었지만 소매 판매량이 146%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 확대를 견인한 겁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반도체 수급 위기 속 부품 확보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 덕분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미국 시장 브랜드 재론칭과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 등으로 미국 내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판매하며 더 편리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 GS25와 CU, 세븐일레븐 3사는 오는 7일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판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휴마시스 제품인 휴마스시 코비드19 홈테스트로 또 세븐일레븐은 2개들이 세트를, GS25는 1개짜리를 취급하게 됩니다. GS25는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2천여 점포에서, 세븐일레븐은 의료기기 판매 인허가가 있는 전국 4천여 개 점포에서 우선 판매하고 추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 빚어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홍원식 회장이 사과의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식약처에 고발해 남양유업의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광범 대표이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전국적으로 4만 8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직방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물량은 총 4만 8,855세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518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2만 5,11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엔 15,838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예정돼 있던 분양 일정들이 연기되며 이달 분양 물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6월 말까지 테마주 스팸 메시지와 무자본 인수합병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불법, 불공정 거래 관련 1,585건의 신고가 접수돼 1,535건의 시장 경보를 발동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며 6월 말까지 집중 점검해 연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매일 휴대폰 등을 통해 매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35개 종목을 모니터링 신규 대상에 포함해 총 458개 종목에 대한 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로그인과 신원 정보 입력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 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본인만 갖게 되는 자기주권 신원 증명 개념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탄소 중립, 탄소 저감 시기에 대한 논의였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고 상세 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대명제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사업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겐 에너지 혁신이 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혁신에 성공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S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할 텐데 일단은 뭐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은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의 90%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지름길이죠. 예. 선주기의 많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게 RE100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인데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서 구글 또 애플 등 이미 글로벌 200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년 공정한 제3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또 생산량에 대한 검증을 받고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큐셀, LG화학 등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에 화석 연료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재생에너지 비율은 2%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뭐 이미 2020년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추월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17일에 이제 에너지 정부 문화재단이 발표한 2020 유럽 전력 부분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버 아그로 에너지 밴드는 5년 연속 유럽의 전력 전환을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유럽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8%를 차면서 처음으로 화석 연료를 추월해서 유럽 연합의 주요 전력 에너지원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유럽연합의 가장 큰 전력원이 됐는데 바로 풍력, 태양광의 확대가 가장 크게 기여를 했죠. 2020년 풍력 발전량은 9%, 태양광은 15% 정도 늘어나면서 두 에너지원은 전체 유럽 전력의 5분의 1을 생산을 했는데 2015년과 비교해 보면 풍력은 1.6배, 태양광은 1.7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처음으로 화석연료를 추월했는데요.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유럽의 2030년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은 지금보다 약 3배 정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IEA는 2020년 유럽연합의 태양광 신규 설비가 전년 대비 16% 상승을 했고
2021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재생에너지도 중요한데 궁금한 게 석탄 발전소 같은 탄소 배출하는 곳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보고서의 이제 두 번째 내용, 유럽연합의 그 보고서의 두 번째 예, 예. 내용을 본 말이죠. 오래전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석탄 발전은 25% 감소하면서 2015년 대비하면 절반 수를 줄였습니다. 예. 이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양으로 따지면 연간 3.2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킨 것과 맞먹는 양이고요. 202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의 7% 정도와 맞먹는 양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예.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예.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은 거의 이전 앞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생산에 탄소에 성공함으로써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나 또 기업의 물품에 강력하게 탄소 국경세 등 관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지금 세계적인 투자기관들도 탄소 배출 기업들에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선진국 소비자들도 탄소 배출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우리나라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좀 전환해 나가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저는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소개해 주신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